많은 분들 중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거의 뭔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매도의 순기능은요. 쉽게 말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 과 버블 해소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허. 공매도가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개별 주식 선물이나 뭐 이런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이 주가가 분명히 과열됐는데 네. 이 과열된 주가를 에다가 뭔가 베팅하는 뭔가 그 과열된 주가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이게 투자 상품이 없는 거예요.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공매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과열됐으면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과열됐구나라고 공매도를 치잖아요. 네. 그럼 이 과열된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버블 해소와 함께 더불어 이 과연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매수하려는 세력과 공매도 치려는 세력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한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그럼 먼저 비트코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네, 자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코스피 비트코인 얘기 같이 묶어서 해보죠. 공매도까지. 와 진짜 비트코인 가격 혹시 최근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제가 봤더니요. 1월 8일 날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자 놀라지 마세요. 4,855만 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를 그냥 계속 네. 근데 여기서 잠깐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야, 너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야지 버는 겁니다. 그러게요. 다른 알트코인들은요. 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자면 우리 그 미친 장이었던 2017년 말, 2018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90%, 그렇죠. 마이너스 80%. 맞아요. 이런 애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야지 그때 고점에 물린 분들이 돈을 벌었었던 거고요. 이게 달러 기준으로 는 42,00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3,70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떨어지긴 했지만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저 단오날에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뭡니까? 4,600까지 갔다가 1,000만 원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네, 이게 변동성이 크죠. 와.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누구는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서 4,800만 원 했는데 3,800만 원이 됐어? 1,000만 원이 떨어졌어? 하면 그렇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20%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비유하자면 개별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에요. 종목. 종목이 그 정도 움직이는 거 사실 나스닥에서 확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차도 20% 이상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런 거 비교하면 뭐 굳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논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000만 원, 이 체감적으로 $10,000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크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막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가 네. 가격이 어쨌든 42,000달러 찍고 조정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서 숨어있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항상 경고를 합니다. 네 봐라.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나왔던 약간 그 유명한 경고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네. 여기서 지난해 말에는 여기 이제 뭐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기 부서에서 일하는 거 여기서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해 이제 말에 그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 이분은 이제 차트 분석하는 분이세요. 네. 이 기술적 분석하는 분인데 올해 안에 31만 달러 갈 수 있다. 31만 8천 달러. 오 마이 갓. 라고 지난해 말에 보고서를 냈어요. 3만이 아니라. 네, 31만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 한다는 건데 네, 하나 가지고 네. 비트코인 그래서 하나가. 뭐 다들 흥분했었죠, 막. 그런데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요건 이제 다른 부서예요. 네. 다른 부서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마더 오브 버블이다. 버블의 어머니다. 라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약간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영국의 금융감독청, 우리로 치자면 한 금융감독원쯤 되는 곳에서 네.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면 모두 이를 각오를 하고 해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네, 했네요.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뭐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던 바로는 제가 아까 현대차도 뭐 20% 네네, 왔다 갔다 한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지금 자산 총액이 현대차보다 훨씬 큽니다. 네, 맞아요. 삼성전자 크죠?
더 커요 비트코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합니다. 테슬라보다는 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테슬라는 워낙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시가총액 봤을 때는- 기준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죠. 한때는 6위까지 올라갔어요.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애들 이제 그러게요. 하고. 이제 근데 뭐 이제 좀 작은 떨어져가지고 한 10등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얘기도 해보죠. 이 뭐 비트코인 못지않게 코스피도 어마어마한 상승률 그리고 막 하루에 어우야. 지수 100까지 떨어졌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죠.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고요. 이 변동성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구나. 막 이 170포인트가 하루에 움직였어요. 아이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엊그제 그러면은 그렇게 막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 약보합을 만든 이제 원동력이 누구냐라고 보면 당연히 동학개미. 야, 저는 그 숫자 처음 봤어요. 다 받아내더라고요. 개인들 순매수가 엊그제가 4조 5천, 네. 그리고 어제가 2조 3천억. 오늘도 들어올 때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는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못 알아고 이 정도면 의병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각에서는 난리다. 이건 뭐 전투다. 파이팅. 이건 뭐. 그래서 몰랐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개미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이 자금 규모를 보면 이제 개미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의아한 거는 사실 그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계좌에다 넣어놓는 돈입니다. 그럼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죠. 네. 그 순매수가 4조 5천억 나왔으면 당연히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야 돼요. 그렇죠. 안 줄어요. 그걸 사고 또 채워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를 사실 3천 돌파의 주역은 동학개미다라는 말이 있었고, 외국인 수급에 의존하던 천수답 장세를 끝낸 거는 박스피를 끝낸 건 동학개미다라면서 동학개미들에 대해선 각종 이제 추앙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이낙연 총리 지금 당 대표신가요? 지금 네. 당 대표죠. 네. 이낙연 대표라고 불러요. 네, 대표도 이제 동학개미에 대해서 우리 증시를 떠받치 아주 구원군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치켜 세웠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이 동학개미들이 좀 싫어하는 조치가 지금 아주 나오고 싫어하는 있어요. 조치죠. 네, 이게 바로 공매도인데 그 얘기 오늘 제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저는 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도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출입 기자들한테. 원래 이제 공매도가 원래 이제 3월 16일에 그때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3월 16일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코스피가 지금 3천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1,40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갔어야죠.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들어갔어야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밀리면서 너무 이제 하락이 우려가 되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일단 공매도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우리가 금지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 뭐 동아시아 국가들 몇 군데가 이제 다 금지를 했어요. 어쨌든 공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낙폭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난 9월 달에 그럼 이제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살았으니까. 네, 근데 그때 한창 막 동학개미들이 으쌰으쌰 하던 때였고 그 다시 또 코로나 2차 유행 오는 거 아니냐면서 약간 좀 불안불안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학개미들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정부는 또 그 당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아직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얘기한 사람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위가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 관련한 문제점을 6개월 동안 다시 손을 볼 테니까 6개월 동안 또 연장을 했습니다. 금지 조치를. 이게 끝나는 게 3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동학개미나 아니면은 그 여당 쪽에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금융위원회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니야 우리 종료할 거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월요일 날. 네.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이제 주로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공매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냐. 그리고 이제 투자자 연합 측에서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밀어올린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시장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라면서 굉장히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일단은 3월 15일까지 종료를 하고 재개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비를 할게. 공매도에 관련돼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비를 할게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3월 16일부터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4월 7일 날 재보선이 있어요. 그러게요. 붙어 있어 이게. 네. 근데 이게 동학개미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식해가지고 지금 정치권과 여당에서 반발해서 밀어붙이면 사실 금융위원회가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흔히 말해서 간본다 그러죠. 간보는 멘트들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들께서 툭툭 던집니다. 그렇게 반응 보고. 네네. 자.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손본다고 했는데 제대로 손을 본 다음에 재개를 네, 하는 맞아요.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을 하긴 네네. 했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아주 가격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맞아요, 판다 뭐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네. 모르겠습니다. 매도는 파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공 비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 분류를 하자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차입은 그야말로 이제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요건 합법이에요. 네. 근데 무차입 공매도 빌리지도 않고 그냥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빌릴 때 여러 가지 그 뭔가 비용이 수반이 되고 그 네. 빌리는 사람도 역시나 위험을 수반해서 공매도라는 그 자기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 무차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빌리지도 않고 그냥 그 매도를 치는 거니까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무차입했다가 나중에 이거 주식 어쨌든 빌려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못 넣으면 그야말로 이 시장 질서가 정말 무너지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불법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차익 공매도만 이제 가능한 건데 이 차익 공매소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일단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반발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제가 분명히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암암리에 다 해왔던 거예요. 기관이나 그게 외국인들이. 참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네. 봤을 때. 범죄행위거든요. 일종의.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암암리에 해왔는데 막상 또 그래서 적발을 해. 네. 근데 이게 또 나오는 게 그거죠. 선방망이 처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그래서 한 뭐 1,000억을 해먹었는데 벌금 내는 건 한 10억.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그거 벌금 조금 먹고 말지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러면서 암암리에 다 해왔던 거예요. 정부는 무차익 공매도 없고 불법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잊을만 하면 이런 무차익 공매도 이렇게 불법 사건이 약간 터지면서 개인들의 불신이 쌓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개인들 가운데서 이제 불만인 게 그래 좋아 정부 입장대로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고 너네들이 확실히 잡는다고 치자. 그러면 차익 공매도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매도의 경우에는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치, 개인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지금 개인의 그 공매도 비중이 2%가 안 돼요. 거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주로 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확보해 달라 제도적으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는데 뭐 아직까지 정비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약간 고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차익 공매도나 약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 과징금 규정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부족하다. 여전히 약하지만 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거는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미비한 상황이네요. 제도 보완이 맞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 뭐 2개월 남았다는 입장이니까 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개인들의 경우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뭔가 마련해야지 금융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뭔가 명분이 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거의 뭔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매도의 순기능은요. 쉽게 말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 과 버블 해소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허. 공매도가 그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개별 주식 선물이나 뭐 이런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이 주가가 분명히 과열됐는데 네. 이 과열된 주가를 에다가 뭔가 베팅하는 뭔가 그 과열된 주가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이게 투자 상품이 없는 거예요.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공매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과열됐으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과열됐구나라고 공매도를 치잖아요. 네. 그럼 이 과열된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버블 해소와 함께 더불어 이 과연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매수하려는 세력과 공매도 치려는 세력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의하는 셈이 되는 왔다 거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적정한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순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있어야지 증권사들이 이른바 이제 이런 그 매도 전략도 구사하고 매수 전략도 구사해서 롱숏 전략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금융 상품 가운데 뭐 어떤 뭐 지수가 주가가 어느 일정 정도 밴드 안에 있으면 구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연 5% 수익률 줄게. 뭐 이런 상품 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파생 상품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공매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매수 전략만 써서는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어야 되고 그 공매도는 사실상 이제 금융 시장의 선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서 아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급락을 하면서 유럽의 국가나 뭐 동아시아 국가들 몇몇 군데가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동아시아 뭐 말레이시아랑 뭐 어디 한 3군데 정도 빼면은 지금 다 그냥 원상복귀했습니다. 다 공매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 네네. 시간 문제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이번 3월에 풀릴지 조금 더 연장하면서 제대로 손볼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도 지금 시장에 앞서 말씀드려도 과열이기 때문에요. 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과열도 문제지만 이 아까 돈이 어디서 나냐 했잖아요. 네. 이 B2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사실 연말에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죄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규모가 한 400억 줄었어요, 되레. 12월에. 근데 이제 1월 달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대출을 풀었습니다. 풀자마자 6 영업일 만에 5천억이 확 늘어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맞아요. 빌려갔군요. 빌려가지고 뭐 하냐? 비투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과열된 상황인데 빚까지 내서 투자했어.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꺾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빌려서 한 경우에는 뭐 흔히 이제 기업으로 지금 마진콜처럼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기도 우려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과열된 주가 수준을 조금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 공매도가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으로도 엮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론할지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야,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처음 해봤거든요. 우리 고란 기자님과 함께 공매도로 2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놀랍고 여러분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주식 처음 사본 지 몇 달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전엔 투자를 안 하셨던 거예요? 펀드는 많이 했죠. 와, 펀드 진짜 상당히 많이 했는데. 동학개미네요. 동학개미죠. 저는 병정개미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로 20분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죠. 아니요, 저 이제 짧게 이게 관심 분야다 보니까. 네네. 연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제 항상 통계들이 속속 발표되는데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앞으로 길게 봤을 땐 제일 큰 문제구나. 맞습니다. 인구 엄청난 구조가 문제.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아이 낳는 거는 한 개인의 여성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은 연금 문제는 이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이 총 인구 감소 시점, 그 총 인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하고 플러스 이제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원래 예상은 2028년이었어요. 2028년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이면은 이제 남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피크를 찍고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뭐야 2028년이 뭐야 더 빨라지겠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 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데 이 인구 관련돼서는 통계청이 항상 추계를 해요. 이제 시나리오가 낙관, 기본, 비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위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를 많이 이제 판별을 보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이건 비관 시나리오 쪽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기본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15세에서 64세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잖아요. 이 인구가 2020년에 3,736만 명이었거든요. 네, 작년이군요. 네, 근데 67년에 1,784만 명이 됩니다. 아니 이거 반도 안 남네요.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그러면 2067년에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노령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노인으로 분류하는 법적으로. 네,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는 813만 명이었거든요. 지금도 많네요. 근데 67년에 얼마가 되냐? 1,827만 명이 됩니다. 와. 제가 아까 생산 연령 세상에, 인구가 세상에. 1,784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 인구가 1,827만 명이에요. 노인 인구가 더 많죠. 그러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큰데요. 이러면 사실 그 노인 인구는 각종 사회보험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먹고 살잖아요. 네. 그 사회보험료를 누가 내냐? 젊은 층이 내죠. 그러게요. 그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내는 것만큼 내서는 부양을 못해. 워낙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이게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신부분이 모시게 살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친가까지 그러니까 1인당 한 명이 되는 거니까 결혼을 맞아요, 하게 되면 맞아요. 한 명 한 명씩이니까. 맞아요. 네. 야, 이게 그렇게 엄청납니다.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국민연금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냐?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네. 연금을 개혁한다는 얘기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더 내고 덜 받고 싶겠어요. 그러게요. 게다가 지금 더 내고 덜 받게 우리가 바꿀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투표권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하고 연금 이거 개혁한 정권은 항상 망한다. 정권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있어요. 국민연금도 아니고 공무원연금 잘못 건드렸다가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막 사과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걸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론의 반발이나 이거에 밀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지금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네. 이걸 쌓아두면서 이제 서서히 지급을 하는데 이 쌓아둔 돈이 받아갈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죠. 네. 이제 고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갈 시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섭네요. 정말로. 무섭죠. 네. 그래서 2042년 적자가 된대요. 세상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계속 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공감대를 좀 또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연금 이대로는 어쨌든 못 가는 건 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조금 내가 낸 돈이 아깝거나 앞으로 더 내야 될 돈이 싫다 하더라도 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네, 이미 맞아요. 왔다라는 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에 출산율이 엄청 증가할 거라고 이성진 씨가 왜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통계치에 있어요. 그 새로 결혼하는 데서 새로 출산은 없는데 이미 있는 결혼한 부부는 출산율이 올라갔네요.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